청소부로 살아온 58년 최은자는 처음으로 사돈댁 금고 앞에 섰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던 그 금고의 다리를 수평 맞추려 살짝 들어 올린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신부의 육성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와 한 통의 친필 편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고 뒤에서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돈 회장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72세의 중견그룹 명예회장이 갑자기 청소부인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것을 다시 넣어달라고 애원하는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닫아놓았던 시간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지 말자던 약속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가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신 구독, 좋아요가 오늘 이야기에 불을 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돈댁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죠.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금고 앞에 섰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제 이름은 최은자입니다. 올해 58이에요. 건물 청소 경력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일했고 아이 키우면서는 시장 좌판도 했었죠. 그러다 나이 들어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절약과 침묵으로 살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청소부로 살아가면 참 많은 걸 보고 듣게 되죠. 남의 집, 남들의 사무실, 남들의 비밀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 일을 오래 하는 비결이거든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이 닿는 곳만 깨끗이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금고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우연이 3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워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사돈댁 청소를 하게 됐는지부터요. 제 아들 준호는 올해 40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강하연이라고 38살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아이는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구나. 말투며 자세며 교양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연이 아버지가 중견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같은 서민 집안이랑 재벌가가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연이는 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줬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연이가 원한 거였어요. 화려한 것보다 진실한 게 좋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며느리를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준호 아들이 마련했어요. 월세였죠.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얼굴에 걱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며 생활비며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하연이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입이 들쭉날쭉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저희 친정에서 가사 도우미 대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걸 억지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네, 원래 오시던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대요. 며칠만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일당은 제대로 드릴게요. 사돈댁에서 청소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선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사돈댁이라니요. 그것도 재벌가 저택을요. 괜히 갔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준우한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며칠만이지? 일주일 정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강도연 회장댁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차림을 단정히 했어요. 청소 일을 하더라도 사돈댁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빗고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입이 벌어졌어요.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우뚝 선 저택이었습니다. 담장이며 정원이며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최은자시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청소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고 복도가 넓고 모든 게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절제된 냉기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잣집 특유의 분위기랄까요? 돈이 많다는 게 이렇게 공간의 공기까지 바꾸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정부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1층만 하시면 됩니다. 응접실이랑 식당, 복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는 여기 있고요. 창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최신식 청소기며 걸레며 세제며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다른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들이었죠. 그리고 은자씨, 가정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접실에 금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사모님 유언이거든요. 사모님이요? 회장님 부인이요. 돌아가신 분. 아,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유언인데요? 잠그고 잊고 열지 말라고 하셨대요. 이상한 유언이었습니다. 잠그고 잊으라니요. 금고는 원래 잠그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유언으로 남길 정도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가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실종되셨거든요. 30년 전에 실종이요? 결혼식 직전에 사라지셨어요. 신부가 말이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직전에 사라졌다고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됐던 거죠? 그럼 회장님은? 그래도 결혼은 하셨죠. 몇 년 뒤에 다른 분이랑요. 그 금고엔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회장님도 안년돼요. 사모님이 잠그고 가셨으니까요. 가정부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있었어요. 창틀이며 선반 뒤편이며 천천히 닦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금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응접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그 묵직한 금고요. 오래된 철제 금고였는데 표면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금고는
키가 한 1m 2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폭은 70cm 정도였고요. 색깔은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철회색이었어요. 손잡이와 다이얼이 달려 있었고 4개의 다리로 바닥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보통 금고는 벽에 붙여놓거나 구석에 두는데 이건 응접실 정중앙에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중심인 것처럼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금고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고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금고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연아, 열지 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정부는 부엌에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환청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요즘 나이 들면서 귀가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녹슨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철 냄새 같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가정부가 밥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국과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은자 씨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택이 크니까 청소하기 쉽지 않으시죠? 일은 일이니까요. 밥을 먹으며 가정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이 집에서 10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근데 가족 얘기만 나오면 말수가 없어지시죠? 왜요? 사모님 일 때문이겠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안 아무셨나 봐요. 하연 양은요? 착하죠. 근데 가끔 슬퍼 보여요.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금고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사라진 날 밤 회장님이 금고를 들여놓으셨대요. 밤에요? 네. 혼자서요. 짐꾼도 안 부르시고 직접 끌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뭘 넣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네, 회장님 혼자 아시는 거겠죠. 밥을 다 먹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복도와 계단을 맡았어요. 천천히 걸레질을 하며 집안 구조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죠.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고 하연이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걸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금고에서 들린 그 속삭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연아, 열지 마. 왜 열지 말라는 걸까요? 금고 안에 뭐가 들었길래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2층과 3층까지 맡았고 점점 집 안 구조가 익숙해졌어요. 회장님은 보통 서재에 계셨고 가끔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저와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말을 거시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응접실을 지나갈 때마다 금고를 힐끗 보시는 거예요. 빠르게 시선을 주셨다가 바로 돌리시곤 했죠.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아직 거기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다시 응접실 청소를 맡았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는데 금고 밑이 신경 쓰였습니다.
금고 그림자 쪽에 먼지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금고 주변을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옆면도 닦고 뒷면도 닦고 다리 부분도 하나하나 닦았어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4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수평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청소부로 20년을 일하다 보니 이런 거에 눈이 갑니다. 가구가 기울어 있으면 먼지도 더 쌓이고 청소하기도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 다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조금만 들어 올리면 수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별 생각 없이 살짝 힘을 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뭔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고 다리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전핀이 풀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금고 도어가 저절로 살짝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뭘 한 거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어가 10cm 정도 열렸어요. 반쯤 열린 틈 사이로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갈색 플라스틱으로 된 오래된 카세트요. 그 뒤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시 넣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카세트를 집어들었어요. 표면에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거겠죠. 봉투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봉투였어요. 겉면에 검은 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에게 회장님 이름이었습니다. 열지 말자던 약속을 깨는 대신 진실을 남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무슨 진실을 남긴 거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구두 소리였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응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강도연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72세의 명예회장.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은퇴 안경을 쓰고 계셨죠. 보통 때는 위험이 느껴지는 분인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카세트와 봉투로요. 그리고 반쯤 열린 금고로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시는 회장님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2세의 노인이, 그것도 재벌가 회장님이 청소부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그건 다시 넣어 주십시오. 회장님.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발. 회장님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포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오미정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그분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이 무릎 꿇은 걸 보고 제 손에 카세트를 보고 열린 금고를 봤어요. 그건 지방 기록입니다. 비서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자 씨 거기 다시 넣어주세요.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내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자 씨, 회장님은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건 집안 기록이라면서요? 그럼 떳떳하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빼곡하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도연에게 약속을 지키려다 우리를 잃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한숨을 삼키셨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그만하시오.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읽지 마시오. 이게 뭐예요, 회장님? 오래된 일이오. 오래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은자 씨, 이건 회장님 사생활입니다. 저희한테 주세요. 사생활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혼인을 파기하라고 했다. 아이를 지키려면 떠나야 한다고 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쓴 사람이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하연이 엄마가 쓴 거 아니에요? 회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연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몰라도 됩니다. 왜요? 그게 낫습니다. 누구한테요? 회장님한테요? 아니면 하연이한테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세트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안 됩니다.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은자 씨, 이건 비켜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제가 그날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을 털고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창문을 바라보셨어요. 가져가시오. 회장님, 비서가 놀라서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운명이었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년을 닫아 놓았는데 이제 밝혀질 때가 된 거겠지요. 저는 가방에 카세트와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집에 가보겠습니다. 은자 씨,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듣고 나서 그 아이한테 알려줄 건지 말 건지는 당신이 판단하시오. 왜 저한테 그런 걸 맡기세요? 당신은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사람은 모두 비겁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러니 당신이 판단해 주시오. 회장님은 돌아서서 서재로 가셨습니다. 비서는 저를 노려봤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방 속의 카세트가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제가 뭘 한 거지? 남의 집안일에 발을 들여놓은 건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낸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용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 쓰던 건데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먼지를 털고 전원을 넣어봤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세트를 넣으면서도 이걸 들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남의 비밀을 엿듣는 건가 아니면 알아야 할 진실을 확인하는 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도연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금고를 열었다는 뜻이겠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우리 둘 다 지키지 못했네.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이가 이걸 듣게 되면 엄마가 도망친 게 아니었다고 전해줘.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엄마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 형님이 찾아왔어. 비서랑 같이 혼인을 파기하라고 했지. 너랑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집안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 여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 도연이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말했어. 그럼 아이는 포기해야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이었어. 아이를 지키려면 떠나야 한다고. 아니면 아이를 잃게 될 거라고 했어.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도연아, 미안해. 나는 비겁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 뒷문으로 형님이 차를 대기시켜 놨더라고. 어디론가 데려갔어. 강가였던 것 같아. 파란 유리다리가 보였어. 파란 유리다리, 사진관, 언덕, 파란 유리. 그때 말한 세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형님은 나를 어딘가에 가뒀어.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 밥은 주더라고.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어.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럴 수가. 신부를 가뒀다고요. 도연이한테 연락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 전화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고,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도연이가 날 찾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여자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넌 오지 않았어. 형님한테 겁먹었구나. 나는 알아.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이 컸던 거지. 회사를, 자리를, 미래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결국 풀려났어. 한 달쯤 지나서. 근데 형님이 조건을 걸었지. 영원히 사라지라고. 아이는 도연이가 키우게 하겠다고. 내가 나타나면 아이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아이를 위해, 하연이를 위해 사라지기로 했어. 도연이 곁에 있으면 하연이가 안전할 테니까.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사진관 주인한테 맡겼어. 언젠가 누가 찾으러 오면 주라고. 그리고 이 편지도 금고에 넣어뒀어. 도연이가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평생 안 열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열게 될 거야. 테이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엄마 말 들어줘.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도연아, 용서해. 그리고 하연이를 잘 부탁해. 내가 못한 만큼 더 사랑해줘.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플레이어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요. 신부를 가두고 협박하고 사라지게 만들다니요. 그것도 가족끼리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테이프에서 들은 내용이 글로도 적혀 있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가의 파란 유리다리 근처에 창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사진관은 언덕 위에 있었고 거기 주인이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연아, 내가 이걸 읽게 된다면 알아줘. 엄마의 선택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도 피해자야.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연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요? 회장님 말대로 모르는 게 나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세트를 다시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란 유리다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사진관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파란 유리다리가 어디 있냐고요. 한참을 헤맸는데 결국 찾았어요. 강가에 있는 오래된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파란색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파란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고 다리 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리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같은 게 있나 찾아봤어요. 다리 아래쪽에 낡은 건물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창고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진 못했습니다. 이미 철거된 건물도 있었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거든요. 다리를 건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사진관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정말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노경수 사진관.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쨍그랑 울렸어요. 카운터에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강도연 회장 아세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최은자라고 합니다. 회장님 댁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판단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제가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로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만 보여드렸어요. 이거 아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금고에서 나왔어요. 금고를? 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드디어 열렸구만요. 아세요? 이 편지요? 알죠?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가 아세요? 파란 유리다리요. 네, 방금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걸 주웠어요. 30년 전에. 노인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미연상 필름통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오면 주라고 부탁받았어요. 오래전에요. 누가 부탁했는데요? 그 집 신부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온 신부요. 노인은 필름통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현상해 드릴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30년을 기다린 필름인데요. 노인은 안쪽 암실로 들어가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오셨어요. 손에 사진들을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요. 사진을 받아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에는 결혼식장 앞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결혼식장 뒷문이었어요. 신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었죠. 급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 신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실루엣만 보였는데 체격이 건장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회장 형님이요. 형님이요? 강도욱. 당시 그룹 회장이었죠. 회장님의 형. 편지에서 말한 그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신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다리에서. 직접 보셨어요? 네, 그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봤어요. 신부가 차에 태워지는 걸요. 도와드리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겁이 나서 그랬어요.
재벌가 일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죠. 그럼 이 필름은요? 다음 날 다리 밑에서 주웠어요. 신부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현상하려다가 무서워서 못했죠. 그냥 보관만 했어요. 왜 신부한테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요? 네, 한 달쯤 지나서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테이프랑 편지를 맡기더라고요. 누가 찾으러 오면 주라고요. 그 뒤로는요? 못 봤어요. 어디로 간 건지. 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필름도 함께 드릴게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들과 필름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실의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신부를 찾지 않았을까요? 형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 오미정 씨였어요. 은자 씨,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비서는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테이프 저한테 주세요. 왜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이게 집안일이에요? 사람을 가둔 게요?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뭘 몰라요? 상황이 복잡했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가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자 씨 그냥 돌려주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는 게 많으면 힘들어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전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비서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어요. 조심하세요.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저택 청소를 나갔습니다. 가정부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은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왜요? 회장님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자 씨 나왔냐고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응접실로 갔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가 풀려 있었습니다. 금고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리 밑을 보니 핀 홈과 교체형 다리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외부인이 만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금고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장치였어요. 언젠가 열리도록요. 하연이가 응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연아, 며느리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아버지가 며칠째 서재에만 계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하연아, 너 엄마 목소리 기억나니? 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기억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떠나셔서요. 들어볼래? 네, 저는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플레이어도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남긴 목소리야. 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금고에서 나왔어. 저는 플레이어에 카세트를 넣고 재생했습니다. 하연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엄마 말 들어줘. 하연이는 침대 모서리를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하연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목소리예요. 응, 엄마가. 그래. 하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있어요? 더 들을 수 있어요? 편지도 있어.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편지를 읽으며 하연이는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괜찮겠어? 네. 알아야 해요. 진실을요. 그날 저녁 하연이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응접실에 회장님과 비서, 그리고 저와 하연이가 모였어요. 아버지. 하연이가 카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은 카세트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들었구나.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하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엄마는 갇혀 있으면서 협박당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연 양,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라고요? 제 엄마 일인데요.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요. 무슨 상황이요? 비서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혼인 무효소송 초안이었어요. 서명란에 회장형의 이니셜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형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신부가 지방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죠? 하연이는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을 가둬도 돼요? 아니,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가 없었다. 왜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밉보이는 게 무서웠고 회사를 잃을까봐, 내 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미안하다 하연아.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30년 동안 거짓말하셨잖아요. 하연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전 엄마가 저를 싫어서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가의 파란 유리다리에서 마지막으로 너희 엄마를 봤다. 언제요? 결혼식 다음 날 형님이 전화를 해서 신부를 데려갔으니 찾지 말라고. 그래서 안 찾으셨어요?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형님이 협박을 하면서 찾으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연이도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하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비겁하지만 회사를 선택했다. 엄마 대신요? 그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뒤쯤 형님이 너희 엄마를 풀어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너희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왜요? 형님이 영원히 사라지라는 조건을 걸었다더구나. 나타나면 하연이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하연이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나타나지 않으신 거네요. 그래. 그 사실을 아셨으면서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하연이는 일어났습니다. 저 나갈게요.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요. 하연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금고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은자 씨, 후회하세요? 매일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지 않겠어. 이제라도 하연이한테 진실을 말씀하세요. 더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회장님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내가 지키지 못했어. 강가의 파란 유리다리에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봤지. 차 안에 있더군요. 형님이 차 옆에 서 있었어. 회장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차 앞에 섰어. 막으려고요. 하지만 형님이 말했어. 비키지 않으면 하연이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그래서 물러나신 거예요? 그래요.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그이가 보였어. 날 보며 울고 있었어. 그런데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그래요. 나는 매정하게 돌아섰지. 도망친 거요. 회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걸 금고에 넣고 잠갔어. 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믿었어. 진실을 닫아두면 없던 일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 그이가 차 창문 너머로 울고 있는 그이가. 회장님은 금고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금고를 열자 내가 묻어놓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래요. 무릎을 꿇은 건 당신한테가 아니라 하연 엄마한테였어. 30년 동안 못한 사죄를 한 거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진실을 밝히세요. 하연이한테, 세상한테요. 두렵소. 뭐가요? 하연이가 날 미워할까 봐요. 이미 미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소포가 있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보낸 거였어요. 뜯어보니 또 다른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상된 사진도 함께요.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신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하연이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아이라고요. 급히 사진관에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신부가 맡긴 거예요. 나중에 전해달라고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부가 소중히 안고 있던 아이예요.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하연이가 쌍둥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하연이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하연이는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야. 이 아이 누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아닌 것 같아. 하연이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쌍둥이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연이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회장님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사진관에서요. 이 아이 누구예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오빠다. 네, 쌍둥이였다. 너랑 내 오빠. 하연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 어디 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내 엄마가 갇혀 있을 때 오빠를 데려갔다. 왜요? 인질로 삼으려고. 내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오빠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연이는 울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형님이 입양을 보내서 해외 어딘가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럼 찾아야죠. 30년이 지나서 찾기 어려울 거다. 그래도 찾아야죠.
제 오빠인데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보마. 하연이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친자 검사예요. 친자 검사, 네.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 딸인지요. 왜 그런 생각을? 엄마가 갇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회장님이 놀라서 하연이를 봤습니다. 하연아, 아버지, 검사예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비서가 반대했습니다. 하연 양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런 걸 하세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막으려 하는 걸까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자. 검사하자. 회장님, 괜찮다. 하연이가 원한다면 하자.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머리카락과 타액이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회장님은 응접실 소파에만 앉아 계셨어요. 금고를 바라보시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가 도착한 아침, 저도 저택에 있었어요. 응접실에 회장님과 하연이, 그리고 저. 셋이 모였습니다. 하연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99.99% 일치. 하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뭐가? 아버지 딸이 맞아서요. 하연이는 울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요. 회장님은 금고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번엔 저한테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한테 무릎 꿇으신 거예요. 하연이 엄마한테,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아들한테요. 미안하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의 범행을 덮으려고만 했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비겁했어. 비서가 황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불렀어요. 미정 씨, 네, 회장님. 당신도 알고 있었나?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지? 회장님 형님이 시키셨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말하지 않은 거요? 죄송합니다. 나가시오. 회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오.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수오. 비서는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사진관 주인이 마지막 증거를 보내왔습니다. 회장형의 각서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를 강제로 격리시켰다는 내용, 아이를 떼어냈다는 내용,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동생은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공범이다. 하연이는 각서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네요. 그래, 회장님은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땐 용기가 없어서 막지 못했다. 왜요? 무서웠다. 형님이, 회사가, 그리고 미래가. 그래서 엄마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 하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열어요. 뭘? 닫아놓은 시간의 문을요. 금고가 아니라 마음을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우리는 금고를 공식적으로 열었어요. 안의 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편지들이 더 있었어요. 신부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들이었죠. 사진들도 있었어요. 결혼식장 사진, 아이들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연이가 틀었습니다. 하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 가족도 낮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를 찾아줘. 제발, 엄마가 지키지 못한 아이야. 부탁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하연이는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찾을 거예요. 어떻게? 삼촌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형님한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연락하마. 회장님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형님, 왜?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연이 오빠 어디 있어? 모른다. 거짓말 마시오. 모른다니까. 각서 찾았어. 형님이 쓴 각서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걸 찾아? 하연이 오빠를 찾아야 하오. 30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래도 찾아야 하오. 내 아들이니까요.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입양 보냈다. 이름은? 모른다. 양부모가 지었을 거다. 임양기관은? 당시 입양 담당한 곳 내가 서류 보내주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입양기관 정보와 당시 기록이었어요. 하연이는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탐정도 썼어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하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정말? 네, 오빠 찾았어요. 어디 있대? 토론토요, 의사래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대요. 연락했어? 네, 내일 화상 통화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택 응접실에서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였지만 한국어로 통역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연이에요.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데이비드 씨, 혹시 입양되셨어요? 네. 갓난아기 때요. 출생 기록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하연이는 출생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일치했어요. 데이비드 씨, 저는 당신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쌍둥이요? 네. 저희는 30년 전에 헤어졌어요. 어떻게? 하연이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갇혔던 일, 오빠가 떼어진 일, 입양된 일까지요. 데이비드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몰라요. 30년 전에 사라지셨어요. 돌아가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남기셨어요. 하연이는 카세트를 틀었습니다. 오빠를 찾아줘. 제발, 엄마가 지키지 못한 아이야. 데이비드는 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갈게요. 한 달 뒤 데이비드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연이는 울었어요. 데이비드도 울었고요. 오빠, 내 동생. 둘은 껴안았습니다. 저택으로 와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데이비드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아들, 회장님은 데이비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30년 만에요. 하연이가 응접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금고 닫을까요? 내가 결정해라. 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둘래요? 닫지 않을래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남겨졌습니다. 비서가 습관처럼 문을 닫으려 하면 하연이가 손을 잡아 멈췄어요. 열어둬요. 이젠 비밀이 아니니까요. 저는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금고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닦았어요. 금고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닫아야 할 건 금고가 아니었어요. 상처의 문이었던 거예요. 열어야 할 건 비밀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형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부감금, 아이강제 이산, 협박 등의 혐의였어요. 형은 재판에 섰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비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범 혐의였죠. 30년간 진실을 숨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목격한 걸 증언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가족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신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하연이 어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었어. 좋은 이름이네요. 좋은 사람이었어. 회장님은 재단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하연이가 이사장이 되었고 데이비드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은자 씨, 이사로 들어오시오. 제가요? 당신이 금고를 열어주고 진실을 찾아줬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지.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은 많은 가족을 도왔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고 헤어진 가족을 연결하고 상처를 치유했어요. 금고는 여전히 응접실에 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연이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금고에 얽힌 이야기를요. 이 금고는 30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분이 열어줬어요. 우연이요.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연이는 금고를 쓰다듬습니다. 저는 가끔 저택을 방문합니다. 청소하러요. 하지만 이젠 청소부가 아니라 가족으로 가요. 준호와 하연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데이비드는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가족을 만나러요. 회장님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더 따뜻해지셨죠.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자 씨, 네, 회장님. 고맙소. 뭐가요? 금고를 열어줘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 그냥 청소하다가 우연히 건드린 것뿐이에요. 그 우연이 필연이었어. 닫아놓은 시간을 진실을 움직이게 한 거요.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용기 내신 거요. 늦었지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군요.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닦았어요. 금고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닫아야 할 때와 열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해요. 금고를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시간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금고를 연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금고가 스스로 열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닫아놓은 시간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겨뒀던 진실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 진실이 닿아야 할 분께 전해주세요. 혼자 닫아둔 상처가 있다면 조금씩 열어보세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마주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오늘에도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